1969년의 마지막 날, 세상을 얼어붙게 만드는 혹독한 겨울바람이 서울 동작동 국립유지의 언덕을 휘감고 돕니다. 평생을 불모지에서 기술 자립이라는 거대한 꿈을 쫓았던 개척자, 연암 구인회 회장이 이제 차가운 대지 아래 영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주인 장남 구차경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가 누워 계신 관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떨리는 어깨를 애써 진정시키려 주먹을 꽉 줍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숙부 구철회 부회장이 조카의 어깨에 투박하고 따뜻한 손을 얹으며 슬픔을 억누른 쉰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차경아, 이제 그만 보내드리자. 형님께서는 치열했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으실 게다. 숙부님,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피워올린 그 불꽃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산이셨습니다. 형님은 네가 두려워하기보다 그 불씨를 들고 앞장서기를 바라실 것이다. 우리가 처음 그 소리를 들었던 10년 전 그날처럼 말이다. 시간은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9년의 봄, 부산의 금성사 공장으로 바뀝니다. 매캐한 납땜 연기가 자욱한 연구실 안에는 수십 번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구인의 회장은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장갑을 낀 채 미제 라디오의 복잡한 회로를 밤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전무였던 구차경은 자금난과 기술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이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회장님, 벌써 5번째 실패입니다. 기술진들 사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차경아,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파는 건 장사꾼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가 기술을 가지지 못하면 영원히 남의 뒤만 쫓아야 해. 그걸 모르겠느냐? 하지만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이대로 가다간 라키화학의 자본마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을 잃고 신용을 잃으면 끝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소리가 울릴 때까지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때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려오고 구인회 회장의 방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그는 내일로 예정된 최종 시제품 테스트를 앞두고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좁은 방 안을 맴돌고 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평생의 반려자이자 든든한 조력자인 허을수 여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그릇을 쟁반에 받쳐 들고 들어옵니다. 그녀는 근심 가득한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찻상의 그릇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을 건넵니다. 밤 공기가 찹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몸이 상하면 그 꿈도 다 무슨 소용입니까? 부인, 내가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소. 만약 내일도 그 기계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다면 직원들 볼 면목이 없을 거요. 당신은 항상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온 사람 아닙니까? 기계도 당신의 그 정성을 알면 입을 열 겁니다. 어서 이거라도 드시고 마음을 다잡으세요. 드디어 운명의 날인 1959년 11월 15일, 금성사 공장 안에는 수십 명의 기술진과 임원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작업대 중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금색 별무늬 로고가 선명한 국내 최초의 진공관 라디오 A501이 위풍당당하게 놓여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구인회 회장의 떨리는 손끝이 라디오의 전원 다이얼을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구차경 전무와 구철의 부회장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인회 회장이 힘주어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자, 이제 세상에 우리 목소리를 들려줄 때다. 켜보자! 회장님, 전원이 들어옵니다. 진공관에 불이 들어옵니다. 소리가 들리나? 저 잡음 너머에 방송 소리가 들리는 건가? 들린다, 들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우리 기술의 소리다! 10년 전 그 환희에 찼던 라디오의 방송 소리는 이제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로 변하여
다시 1969년의 장례식장을 휘감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슬픔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구차경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리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곁에는 남편을 떠나보낸 허울수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구차경은 어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유산을 이어받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차경아, 아버지는 가셨지만 그 뜻은 네 안에 살아있다. 이제 네가 금성을 그리고 이 나라의 전자를 이끌어야 한다. 예, 어머니. 아버님께서 침묵을 깨고 세상에 울리셨던 그 첫 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소리가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 저 하늘에서도 네 아버지는 분명 껄껄 웃으며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고 계실 게다. 1947년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혼란이 뒤덮은 부산항은 생존을 위한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군정의 물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국제시장 골목 어귀에서 구인회는 좌판 위에 어지럽게 널린 미제 화장품들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옷깃을 여미지도 않은 채 옆에 선 동생 구철회에게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철회야, 저걸 좀 보거라. 죄에다 꼬부랑 글씨가 박힌 남의 나라 물건들 뿐이다. 사람들이 저 비싼 걸 사려고 줄을 서고 있어. 형님, 요즘 세상에 미제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지 않습니까? 품질 차이가 워낙 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요. 어쩔 수 없다라.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물건이나 떼다 파는 거강꾼 노릇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팔고 싶다. 희뿌연 담배 연기가 낮게 깔린 사무실 안. 구인회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역업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는 타담한 담배를 잿더리에 거칠게 비벼 끄며 맞은편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동상에게 결단에 찬 눈빛을 보냅니다. 화장품이다. 여자들이 얼굴에 바르는 그 크림 말이다. 그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화학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복잡한 걸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모르면 배우면 된다. 부산 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미제 크림통인데 그걸 뜯어보고 연구하면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남의 물건 꽁무니만 쫓아다닐 수는 없다. 차분하게 내려앉은 오휘의 햇살 아래 구인회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험한 전공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가문의 오랜 인연이 새로운 사업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험한 전공은 찻잔일 천천히 내려놓으며 구인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는 묵직한 신뢰가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자네의 포부가 마음에 드네. 내 아들 준구의 장례를 자네에게 맡기며 우리 허씨 집안의 자금을 보태겠네. 사돈지간의 동업이라니 세상이 우리를 지켜볼 걸세. 어르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자금 300만 원은 저에게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반드시 이 돈으로 우리 민족이 자랑할 만한 기업을 일궈보겠습니다. 어허, 암 그래야지. 자네라면 해낼 걸세.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게. 인화, 사람과의 화합을 제일로 삼아야 하네. 공장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허름한 기와집 한 채가 서대신동 언덕배기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거대 기업의 모태가 될 라키 화학공업사의 첫 터전입니다. 구인회는 삐거덕거리는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서며 뒤따라오는 아들 구자경에게 벅찬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건넸습니다. 자경아, 여기가 바로 우리의 전쟁터다. 비록 지금은 다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버지, 그런데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수도도 변변치 않고 전기도 자주 끊어지는데 여기서 정말 화장품 생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건이 좋아서 시작하는 사업은 없다. 우리가 흘릴 땀방울이 이 낡은 바닥을 적시면
그 위에서 황금보다 귀한 기술이 피어날 게다. 당장 솥단지부터 걸잡구나.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든 좁은 부엌간. 구인회와 동생들은 밤을 지새우며 크림 대합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로 바닥에는 버려진 원료들이 흥건하지만 구인회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가마솥을 노려보며 옆에서 콜럭거리는 동생에게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철회야, 온도가 너무 높다. 불을 조금만 줄여라. 이번에도 기름하고 물이 분리되면 안 된다. 형님, 벌써 10번째 솥입니다. 이 배합 비율이 맞는 겁니까? 냄새가 너무 독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이지. 미제 크림 냄새를 흉내내려면 향료를 넣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이다. 어서 향료를 부어라.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땀과 약품 냄새에 젖은 구인회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에 들어섭니다. 아내 허을수는 말없이 다가와 남편의 겉옷을 받아주며 그의 피로한 어깨를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지요?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배었네요. 그래, 오늘은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거의 다 왔다, 임자. 이제 텍스처는 미제 못지않아. 그런데 뚜껑이 문제야. 자꾸 깨져버린단 말이지. 당신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걱정을 사서 하시는군요. 공장 바닥에는 깨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널려 있고 구인에는 손에 쥔 붉은색 크림 뚜껑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뚜껑들이 운송 도중 쉽게 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더 강하고 유연한 재질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새로 만든 뚜껑을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멀쩡한 것을 확인한 그는 환희에 찬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자경아, 이것 봐라. 아무리 던져도 깨지지가 않는다. 드디어 찾아냈어. 아버지, 정말입니까? 어디 한번. 세상에, 흠집 하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재질이군요. 그래,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깨지면 소용없는 법이다. 이제 이 튼튼한 뚜껑이 우리 크림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안전하게 실어 나를 것이다. 드디어 완성된 크림통이 책상 중앙에 영롱하게 놓여 있습니다. 붉은색 뚜껑과 하얀 몸체,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인쇄된 럭키라는 글자. 구인에는 즐겁고 기쁘다는 뜻의 락키를 영어식 발음인 럭키로 표기한 자신의 장명 센스에 만족하며 동생 구철회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럭키, 럭키. 부르기도 쉽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뜻도 되니 얼마나 좋으냐. 사람들이 이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형님, 이름이 참 입에 착착 감깁니다. 디자인도 미제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이고요. 이제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가격은 1,000원이다. 미제보다는 싸지만 결코 싼 티가 나지 않게 만들었다. 이 럭키 크림이 조선 팔도 여인들의 화장대를 점령할 날이 멀지 않았다. 출시 첫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럭키크림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도매상들이 구인회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서로 물건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콧대 높던 상인들이 현금 뭉치를 흔들어대며 애원하는 광경을 보며 구인회는 밀려오는 인파 속에서 땀을 닦으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돈 가져왔어. 10박스만 주시오. 아니, 있는 대로 다 주시오. 폭풍 같던 하루가 지나고 고요가 찾아온 사무실 안에는 지폐 세는 소리만이 사각거립니다.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현금 다발은 그들의 무모해 보였던 도전이 성공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인에는 마지막 지폐 뭉치를 정리하여 금고에 넣으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동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힘있게 미래를 선언합니다. 형님, 오늘 하루 매출이 창업 자금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1952년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럭키크림은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구인회 사장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반품 상자들은 뚜껑이 깨져 내용물이 흘러나온 처참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회는 깨진 뚜껑 조각을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곁에 서 있는 동생 구철의 부사장을 향해 무겁게 입을 엽니다. 이것 좀 보게. 크림이 아무리 좋아도 뚜껑이 이 모양이니 고객들이 뚜껑을 열기도 전에 기분부터 상하지 않겠나. 이래서야 우리가 공들여 쌓은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판일세. 형님, 그렇다고 지금 당장 뚜껑 재질을 바꿀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리병은 너무 무겁고 기존의 베크라이트 재질은 충격에 너무 약합니다. 운송 중에 트럭이 조금만 덜컹거려도 다 깨져버리니 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텐가. 나는 뚜껑 때문에 우리 럭키크림이 싸구려 취급을 받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네. 어두운 창고 안, 구인회는 아들 구자경 전무와 함께 폐기 처분될 물량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크림이 뚜껑 파손으로 인해 버려지는 광경을 보며 구인회의 미간은 더욱 깊게 패어 들어갑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묵묵히 재고 리스트를 적고 있는 아들에게 결단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자경아,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면 유독 가볍고 단단한 것들이 있지 않더냐? 그들이 쓰는 빗이나 그릇 같은 것 말이다. 네, 아버님.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물건들 말씀이시군요. 가볍고 질겨서 잘 깨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직 국내 기술로는 엄두도 못 낼 물건입니다. 남들이 엄두를 못 낸다고 우리도 못하라는 법은 없다. 그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만들면 이 지긋지긋한 뚜껑 문제도 해결될 것이야. 고요한 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안방으로 돌아온 구인회는 아내 허을수가 화장대 앞에 앉아 럭키 크림을 바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을수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뚜껑을 열지만 뚜껑의 나사선이 헛돌아 닫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채웁니다. 구인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가슴을 긁는 듯하여 침통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넵니다. 부인, 그 뚜껑 여닫는 게 영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불편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마조마해요. 조금만 힘을 주면 쩍 하고 갈라지니까요. 내용물은 참 좋은데 이 껍데기가 알맹이 값을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죠. 껍데기가 알맹이 값을 못한다. 부인의 그 말이 전곡을 찌르는구려. 내 기필코 깨지지 않는 뚜껑을 만들어 당신 화장대에 올려놓겠소.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구인회는 임원들을 향해 미국에서 최신식 플라스틱 사출기를 도입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기계 한 대의 가격은 무려 3억 원. 당시 회사 자본금을 훨씬 웃도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고 동생 구철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의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만류하려 합니다. 형님, 3억 환이라니요. 지금 전쟁통에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기계 하나에 전 재산을 쏟아붓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철애야, 우리가 지금 돈이 아까워서 주저한다면 영원히 이류 기업으로 남을 것이다. 깨지지 않는 뚜껑을 만들지 못하면 럭키크림의 미래도 없어. 하지만 실패하면 끝장입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원료를 더 확보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구인회는 홀로 사장실에 남아 미국에서 공수해온 기계 카탈로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적힌 복잡한 사양서를 해독하느라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책상 위에는 재떨이가 수북합니다. 이때 문을 열고 들어온 장남 구자경이 결제 서류를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버지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님,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환율도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그 기계를 다룰 기술자가 국내에 전무합니다. 자경아, 사업이라는 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가는 것이다. 기술자가 없으면 우리가 배우면 되고 모르면 밤을 새워서라도 익히면 된다. 아버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모든 과정을 챙기겠습니다. 미국 측과 연락하여 도입 절차를 밟겠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부산 항푸드. 드디어 미국에서 주문한 플라스틱 사출기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육중한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순간 구인회와 구자경 그리고 공장 기술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기계에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구인회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기술자에게 묻습니다. 김 기사,
저게 바로 우리를 살려줄 보물일세. 운송 중에 상처라도 나면 큰일이니 눈을 떼지 말게. 예, 사장님,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설명서대로라면 이 기계가 1분에도 몇 개씩 뚜껑을 찍어낸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조심해서 다루세요. 저거 하나가 우리 공장 전체 설비보다 비싼 겁니다. 공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육중한 사출기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기계를 다루느라 기술자들은 기름투성이가 된 채 땀을 흘리고 있고 기계 오작동에 대한 두려움이 공장 안을 팽팽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구인회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기계 옆으로 다가가 겁을 먹고 있는 기술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독려합니다. 겁먹을 것 없다. 기계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야.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이 녀석도 분명 우리에게 보답을 할 걸세. 자, 스위치를 올려보게. 사장님, 전압이 불안정해서 자칫하면 쇼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 볼까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책임질 테니 어서 가동해. 굉음과 함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배출구를 응시하는 순간 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얗고 매끈한 플라스틱 뚜껑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구인회는 떨리는 손으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뚜껑을 집어들고 있는 힘껏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쨍 하는 소리 대신 탁탁 튀어오르는 뚜껑을 보며 그는 희열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보아라, 깨지지 않는다. 이것 좀 보라고. 돌바닥에 던져도 멀쩡하지 않으냐? 형님, 정말이군요. 유리가 아니라서 깨지지도 않고 가볍기는 깃털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겁니까? 아버님, 해내셨습니다. 이제 반품 걱정 없이 전국으로 물건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의 성공은 곧바로 다른 제품으로 이어졌습니다. 럭키라는 상표가 찍힌 플라스틱 빗과 비누값이 생산되자마자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구자경은 상기된 얼굴로 사무실에 뛰어들어와 도매상들이 현금 뭉치를 들고 공장 앞에서 줄을 서 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합니다. 구인회는 책상 위에 놓인 푸른색 플라스틱 빗을 만지작거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버님, 지금 공장 정문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물건이 나오기도 전에 도매상들이 돈부터 놓고 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빗 만드는 기계를 더 들여와야 할 것 같습니다. 허허, 거참. 깨지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큰 무기가 될 줄이야. 자경아, 이제 빗뿐만이 아니다. 칫솔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어야지. 세상 모든 물건을 플라스틱으로 바꿀 기세로 밀어붙여라. 네, 이미 칫솔 금형도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라키화학이 대한민국 생활용품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부산 공장의 옥상.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웅장하게 들려옵니다. 구인회는 난간에 기대어 활기 넘치는 공장 마당을 내려다보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깨진 뚜껑 때문에 절망했던 순간들을 회상합니다. 그는 곁에 선 동생 구철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막 시작된 플라스틱 혁명이 가져올 거대한 미래를 예견하듯 나직이 읊조립니다. 철회야, 저 기계 소리가 들리느냐? 저건 단순한 기계 소리가 아니라 우리 라키화학, 아니, 우리 가문의 미래가 뛰는 소리다. 형님의 해안에 제가 졌습니다. 그때 반대했더라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겠지요. 이제야 형님이 보시던 세상이 조금은 보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뚜껑 하나를 바꾼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게 될 거야. 두고 보게나. 1958년 부산 연지동의 라키 화학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럭키 치약과 플라스틱 생활용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며 회사 창고에는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호황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한 공장을 내려다보는 구인회 사장의 뒷모습에는 알 수 없는 깊은 고뇌와 갈증이 서려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장남 구차경 상무가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을 조심스럽게 깨뜨립니다. 아버님, 이번 분기 매출 보고서입니다. 빛 같은 생활용품 주문량이 생산량을 넘어서서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구나. 하지만 차경아, 우리가 언제까지 빗이나 비누광만 만들어서 팔 수는 없지 않겠느냐? 네?
지금처럼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내실을 더 다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업만으로도 벅찬 상황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구인회는 서재의 어스름한 조명 아래서 미제 라디오의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흘러나오는 팝송 소리를 들으며 그는 라디오의 매끄러운 플라스틱 케이스와 내부의 복잡한 부품들을 뚫어지라 응시합니다. 이때 동생이자 부사장인 구철회가 결제를 받기 위해 서재로 들어오다가 형님의 낯선 모습에 걸음을 멈춥니다. 구인회는 라디오를 탁탁 두드리며 동생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철회야, 이 소리통 하나가 쌀 몇 가마니 값인지 아느냐? 이게 다 남의 나라 기술이고 남의 나라 돈이야. 형님, 갑자기 그 라디오는 왜 그리 뚫어지게 보십니까? 고장이라도 난 겁니까? 고장이 아니라 속이 상해서 그런다. 우리가 플라스틱 뚜껑은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정작 이 안에 들어가는 기술은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않으냐. 언제까지 남의 물건만 부러워해야 하느냔 말이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소집된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전자산업에 진출하겠다는 구인회의 폭탄 선언이 떨어진 직후 참석한 임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재정을 책임지는 구철회 부사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형님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만류하려 했습니다. 사장님, 라디오 생산이라니요. 지금 우리 기술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전부 수입해야 하는데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미제 라디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국산품을 누가 사겠습니까? 괜히 잘 나가는 화학사업까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허허, 다들 안 된다는 이유만 늘어놓는구만. 그래, 기술이 없으면 배우면 되고 부품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 아니요? 회의실을 빠져나온 구철회와 구차경은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구철회는 조카인 차경의 어깨를 잡으며 형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한 듯 근심 어린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차경아, 내 아버님 고집을 누가 말리겠느냐마는 이번엔 정말 위험해 보인다. 전자공업은 돈 먹는 하마야. 저도 걱정이 큽니다, 작은아버지. 하지만 아버님께서 저렇게 확신에 차 계시니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든 뒷받침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격이니 우리 모두 맨 땅에 헤딩하게 생겼구나. 밖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구인회의 안방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하루 종일 임원들의 반대와 싸우느라 지친 구인회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의 아내 허을수는 남편의 찡그린 미간을 펴주려는 듯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내밀며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오늘 회사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면서요. 당신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길을 꼭 가셔야 합니까? 임자, 편한 길로만 가면 남을 앞설 수가 없는 법이요. 다들 미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야.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저는 사업은 모르지만 당신의 그 뚝심 하나는 믿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며칠 후 구인회는 구차경과 몇몇 기술자들을 대동하고 부산 온천동의 황량한 공터에 서 있습니다. 찬바람이 휘몰아치며 도면을 펄럭이게 만들지만 구인회의 눈빛은 이미 이곳에 들어설 거대한 공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온 기술자가 텅 빈 땅을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입니다. 구인회는 도면을 꽉 쥐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시를 내립니다. 사장님, 이곳에 전자공장을 세운다고 해도 당장 설비기계를 돌릴 전력조차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기초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전기가 모자르면 발전기라도 돌려야지. 차경아, 여기 이 자리에 대한민국 최초의 라디오 공장이 설계다. 눈에 보이지 않느냐? 아버님, 설계도는 독일 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해도 실제 조립할 숙련공들은 어디서 구합니까? 새로운 회사의 이름을 짓기 위해 며칠 밤낮을 고심하던 임시 사무실의 풍경입니다. 칠판에는 수십 개의 이름이 적혔다 지워지기를 반복해 하얀 분필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구인회는 책상에 앉아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힘차게 글자를 써내려 갑니다.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종이를 들어 보이며 그는 아들에게 새로운 별의 탄생을 알립니다. 차경아, 금성 어떠냐?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샛별말이다. 금성이라 부르기도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라키와도 묘하게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라키 화학으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금성사로 전자산업에 빛이 되는 거다. 공장 설립이 본격화되자 자금 압박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게 몰아칩니다. 자금 담당 이사실의 전화기는 빚독촉과 자재대금 결제 요청으로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구철의 부사장은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워하고, 이때 문을 열고 들어온 구인애는 동생의 고충을 알면서도 더 강한 결단을 요구해야 하는 잔인한 현실 앞에 섭니다. 구인애는 동생의 책상 위에 손을 얹으며 나직하지만 단단하게 말합니다. 형님, 은행 대출도 한계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라키 화학까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공사 속도를 조금만 늦추시죠. 철애야, 지금 멈추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내 개인 주식을 담보로 잡혀서라도 자금을 마련해라. 형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집안 전체가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1958년 10월, 드디어 금성사의 창립 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주주들과 임원들의 표정에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단상에 오른 구인애는 좌중을 둘러보며 침을 삼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역사에 남을 결연한 의지를 천명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우리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어렵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피하면 언제 우리 힘으로 일어섭니까? 하지만 회장님,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실패하면 내 재산을 털어서라도 갚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십시오. 마침내 첫 삽을 뜨는 기공식 현장.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성사라는 팻말이 박힌 땅 위로 구인회, 구철회, 구차경이 나란히 서서 시삽을 준비합니다. 흙냄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폭죽이 터지자 구인회는 흙 묻은 삽을 쥔 채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들과 동생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가에는 남모를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땅에서 만들어질 라디오가 온 국민의 귀를 열어줄 게다. 네, 아버님, 반드시 우리 기술로 완성해 보이겠습니다.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으니 끝까지 가보시지요.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959년의 봄, 부산 연지동의 금성사 공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산 라디오 생산이라는 전대미문의 목표 앞에서 기술진들은 밤을 지새우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동생이자 부사장인 구철에는 손익계산서가 적힌 서류를 거칠게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형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책상 너머의 구인의 회장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형님, 이건 무리입니다. 기술 제휴도 없이 국산화율 60%라니요. 당장 일본 부품을 들여와 조립만 해도 이윤이 남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철회야,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파는 건 장사꾼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야. 기술이 없으면 배우고 부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우리 힘으로 해내야 한다. 하지만 금형 제작비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라키화학에서 번 돈까지 전부 쏟아붓게 될 겁니다. 사무실에서의 논쟁이 무색하게 현장은 처참한 실패의 연속입니다. 라디오 케이스를 찍어낼 금형이 정밀도를 맞추지 못해 수차례 깨져나갔고 바닥에는 실패한 쇳덩이들이 흉물스럽게 뒹굴고 있습니다. 구인회 회장은 깨진 금형 조각을 손에 쥐고 그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입술을 깨뭅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장남 구차경 상무가 기름때 묻은 얼굴로 아버지에게 다가와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립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또 금형이 틀어졌습니다. 독일제 기계와 우리 기술자들의 숙련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벌써 5번째 실패입니다. 다시 녹여라.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다시 해. 우리가 못 만들면 대한민국 누구도 못 만든다.
기술자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텐데 정말 이대로 계속 밀어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깨진 금형의 파편들이 치워진 후에도 공장의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1959년의 밤하늘은 유난히도 어둡고 공장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이들의 간절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구철의 부사장은 퇴근도 잊은 채 공장 입구를 서성이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는 형의 어깨에 내려앉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전보다 한결 누그러진 그러나 여전히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을 건넵니다. 형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셔서 눈이라도 좀 붙이시지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습니다. 철애야, 저 소리가 들리느냐?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미래가 숨쉬는 소리다. 나는 저 소리가 멈추면 내 심장도 멈출 것만 같구나. 형님의 그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제가 자금줄은 어떻게든 다시 막아보겠습니다. 대신 반드시 성공하셔야 합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드디어 금형 문제가 해결되고 라디오의 뼈대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안은 매캐한 납땜 연기로 가득 차 있고 구석에는 지쳐 쓰러진 기술자들이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구차경 상무는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조립이 거의 완성된 회로기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인회 회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구차경은 놀란 듯 고개를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제 스피커 연결만 남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앉아라, 차경아. 고생이 많구나. 이 작은 상자 하나가 뭐라고 우리가 이토록 매달리는지 모르겠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마침내 모든 부품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자주색 플라스틱 케이스가 씌워진 A501 모델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흐르기 시작합니다. 금성사, 골드스타라는 영문 로고가 박힌 그 자태는 투박하지만 그 무엇보다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구인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라디오 한 대를 집어듭니다. 매끄러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곁에 선 구차경 상무에게 낮고 굵은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이것 봐라. 드디어 나왔어.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상표를 단 라디오야. 네, 아버님.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전원을 연결해 볼까요? 테스트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자.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시간이다. 테스트실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구인회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이 마른 침을 삼키며 책상 위에 놓인 A501을 응시합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공장의 소음마저 차단된 이곳에서 구차경 상무가 떨리는 손으로 전원 스위치를 돌립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진공관에 주황색 불빛이 들어오고 곧이어 지지직 하는 잡음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구인회 회장은 주먹을 꽉 쥐며 그 잡음마저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입니다. 소리가 나는구나. 전기가 통했어. 아직입니다. 방송이 잡혀야 성공입니다. 주파수를 좀 더 돌려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맞춰보겠습니다. 제발 잡혀라. 거친 잡음 사이로 기적처럼 명료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테스트실을 가득 채웁니다. 여기는 HLKA 서울중앙방송국입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며 테스트실엔 순식간에 환호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점잖던 구체로의 부사장마저 아이처럼 손뼉을 치고 구인회 회장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입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라디오를 어루만지듯 쓰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격을 토해냅니다. 들리느냐? 이것이 우리 기술로 만든 소리다. 우리가 해냈어. 아더님, 성공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들립니다. 이제 우리도 전자산업국입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졌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지만 시제품 성공의 환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9년 11월 야심차게 출시된 국산 라디오는 차가운 시장의 반응에 직면합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제니스, 산요 같은 외제 밀수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국산품은 조악하다는 편견 속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영업보고서를 받아든 구철의 부사장의 표정은 다시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형에게 보고서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현실을 직시합니다. 형님, 반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국산은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일제 밀수품이 워낙 싸고 성능이 좋다는 인식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패배주의가 문제인 게지. 어떻게 만든 물건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쌓여만 가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밖에서는 강한 척 버티던 구인회 회장이지만 집으로 돌아와 마주한 고요함 앞에서는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토해냅니다. 아내 허울수 여사가 따뜻한 모과차를 들고 다가와 남편의 곁에 조용히 앉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그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온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위로를 건넵니다. 여보, 차 좀 드세요.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듣든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처음 가는 길이라 험한 것뿐이지요.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는구려. 국산을 써야 나라가 산다고 그렇게 외쳐도 다들 미제, 일제만 찾으니 내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건가 싶소. 당신은 포목점 할 때도 크림을 만들 때도 남들이 안 된다는 걸 해내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는 건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내의 위로에 힘을 얻은 구인회 회장은 다음 날 아침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합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정면 승부를 걸기로 결심합니다. 구인회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칠판에 국산품 애용이라는 글자를 힘주었으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새로운 전투의 시작을 알립니다. 기술은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인식이야. 우리가 만든 라디오가 고장나면 언제든 고쳐준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순회 수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밀수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 60%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가보자. 이 라디오가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마루에 놓이는 그날까지. 1960년대 초반 부산 연지동 공장의 거대한 창고 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인해 출고되지 못한 수천 대의 라디오 상자가 거대한 성벽처럼 쌓여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릅니다. 구인의 회장은 재고 더미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손끝으로 차가운 라디오 상자의 표면을 훑어내립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장남 구차경 상무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아버지의 등을 바라봅니다. 구인의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정적을 깹니다. 차경아, 이 침묵이 들리느냐? 기계는 돌아가야 생명이 있는 법인데 주인을 만나지 못한 물건들이 이리도 숨을 죽이고 있구나. 아버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밀수품 라디오들이 워낙 저가에 풀리고 있어서 우리 금성사 제품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설 자리를 잃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지 이대로 주저앉아서야 되겠느냐. 창고의 냉기보다 더한 긴장감이 감도는 본사 회의실 안은 임원들이 피워댄 담배 연기로 시야가 뿌였습니다. 적자 폭이 커지자 일부 임원들은 구조조정안이 담긴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구철의 부사장은 굳게 담은 입술로 형님의 결단을 기다리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구인의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감원 계획서를 말없이 응시하다가 고개를 들어 임원들을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봅니다. 그는 서류를 거칠게 밀어내며 단호하게 입을 엽니다. 이게 지금 자네들이 내놓은 최선책인가?
회사가 어렵다고 같이 고생한 식구들을 내치자니 그게 기업하는 사람이 할 짓인가? 회장님, 당장 자금 회전이 막혔습니다. 인건비라도 줄이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입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니. 사람은 쓰고 버리는 부속품이 아닐세.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지. 사람을 자르고서 남은 사람들끼리 무슨 인화를 논하겠나. 격렬했던 회의가 끝나고 복도 끝 창가에는 구인의 회장과 동생 구철의 부사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며 유리창을 거세게 두드리고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구철에는 형님의 고집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우직함의 경의를 표하며 조용히 다가섭니다. 그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형님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사회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인화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애야, 비가 온다고 우산을 뺐으면 그 사람은 평생 비를 맞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비를 좀 맞더라도 식구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맞다. 형님 뜻이 정 그렇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대신 이 위기를 넘길 다른 돌파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기계 소음이 멈춘 공장 바닥에는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모여들어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해고 통지가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때 구인회 회장이 단상도 없는 맨바닥 위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는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어조로 입을 엽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의 밥줄을 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어둠이 내려앉은 자택 거실. 구인회 회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등나무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습니다. 사업의 무게와 가장의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시간입니다. 아내 허울수 여사는 따뜻한 모가차 향기를 풍기며 조용히 다가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공장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숨 좀 돌리세요. 부인,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소. 밖에서는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지. 당신은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 마음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직원들도 그 진심을 알면 어떻게든 보답하려 할 겁니다. 며칠 후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 있는 전파상 앞에는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라디오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밀수품 근절 조치를 알리는 아나운서의 다급하고도 힘찬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그동안 시장을 잠식했던 외제 밀수 라디오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식에 전파상 주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가게 앞에 진열된 금성사 라디오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정부는 오늘부로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을 시행하며 밀수 전자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국산품 애용이 아이고, 이제야 살 길이 열리는구나. 손님, 들으셨죠? 이제 미제니 일제니 하는 것들은 싹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국산 라디오를 써야겠구만. 금성사 라디오 소리가 그렇게 좋다던데 어디 물건 좀 봅시다. 밀수품 단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성사 영업부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활기로 가득 찹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가 교향곡처럼 들리고 직원들은 양손에 수화기를 들고 주문량을 받아 적느라 비명 섞인 환호를 지릅니다. 구차경 상무가 상기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아버지 구인의 회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는 손에 든 주문 내역서를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아버님, 기적입니다. 전국 대리점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가 오늘 하루 만에 다 나갈 판입니다. 하하, 거고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우리가 사람을 버리지 않으니 하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회장님, 대구랑 광주 쪽 대리점에서는 물건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공장을 풀가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확장된 공장 한편에 마련된 연구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다음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국산 선풍기의 시제품이 힘차게 날개를 돌리고 있고 벽면에는 자동 전화기의 복잡한 설계도가 붙어 있습니다. 구인회 회장은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 앞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구차경 상무와 함께 더 큰 미래를 구상합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지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소리를 전했으니 이제는 이 바람을 만들어낼 차례다. 그리고 저 전화기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야지. 기술 제휴선도 확보했고 설비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산업은 우리 금성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이 곧 나라의 힘이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이 나라의 풍요로운 내일이라는 걸 명심해라. 기업의 이익이 쌓여갈수록 구인회 회장의 시선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가를 넘어 그 부를 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변호사가 내민 두툼한 재단 설립 허가서에 만년필로 서명을 마친 구인회 회장은 곁에 선 동생 구철회에게 묵직한 미소를 보냅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가 서명한 문서 위를 비추며 연암문화재단이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밝힙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게 더 어렵다고들 하지. 이제 이 재단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문화를 가꾸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 형님의 호를 딴 연암처럼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우는 그런 재단이 될 것입니다. 정말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기업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 인화로 위기를 넘었으니 이제 인재로 미래를 열어야지. 1960년대의 붉은 노을이 부산 하늘을 장엄하게 물들이고 그 아래로 금성사의 공장 굴뚝에서는 힘차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구인회 회장과 그의 아들 구차경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활기차게 돌아가는 공장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시작된 그들의 꿈은 이제 전자기기 전반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람의 옷깃을 날리며 구인회 회장이 먼 지평선을 가리킵니다. 자경아, 저 넓은 바다를 보아라. 우리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을 뿐이다. 언젠가 우리 기술이 저 바다 건너 세상 사람들의 안방까지 들어갈 날이 올 게다. 네, 아버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심으신 인화의 뿌리가 거목이 되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 가자.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1969년의 마지막 날, 한국 전자산업의 여명을 밝혔던 거인, 구인회 회장이 영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병실 안을 가득 메우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창밖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며 유가족들의 옷자락을 흔듭니다. 평생을 반려자로 함께해온 허울수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차가워진 뺨을 어루만지며 깊은 슬픔을 삼키듯 아들의 어깨를 잡고 힘겹게 입을 엽니다. 차경아, 아버지가 이제 편안해지셨구나. 더 이상 고통은 없으실 게다. 어머니, 아직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그 이는 할 만큼 하셨어. 이제 남은 짐은 산 사람들의 몫인 게야. 네가 그 뜻을 이어야 한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주인을 잃은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오후의 햇살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구차경은 아버지가 앉으셨던 가죽 의자를 바라보며 감히 앉을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고 작은 아버지이자 창업동지인 구철의 부사장이 들어와 조카의 고뇌에 찬 등 뒤로 다가와 묵직한 목소리를 건넵니다. 회장님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겁게 느껴질 거다. 작은 아버지, 제가 과연 아버님의 그 큰 뜻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럭키와 금성은 너무나 거대해졌습니다.
형님께서는 사람을 믿으면 맡기셨고 한 번 맡기셨으면 의심하지 않으셨다. 이제 네가 그 믿음을 증명할 차례야. 두려워 말고 앉거라. 저 자리는 이제 네 것이다. 구차경의 회상 속에서 시간은 1960년대 중반, 열기가 가득한 구미 공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소음 속에서 생전의 구인회 회장은 막 조립된 라디오의 마감을 손가락으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는 기술자들과 공장장을 불러 모아 엄격한 눈빛으로 제품을 들어보이며 기술이 곧 애국이라는 그의 신념을 강한 어조로 토해냅니다. 자네들, 이걸 물건이라고 만들었나? 국민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는 라디오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생산 물량을 맞추다 보니 마감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기술이 없으면 배우고 설비가 없으면 사와서라도 완벽하게 만들어. 그게 우리가 나라에 보답하는 길이야. 다시 현재로 돌아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구인회 회장의 경영 철학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고 맞은편에 앉은 노 교수는 깊은 통찰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깁니다. 교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가가 아닌 인간 존중을 실천했던 거인의 면모를 설명하기 위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박사님, 오늘날 LG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창업주의 인화 정신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인의 회장은 기업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넘어 갈등을 화합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죠. 기술 보급과 인화 단결, 이 두 가지가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겠군요. 1969년 그가 떠나며 남긴 씨앗은 반세기가 지나 거대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밤은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기술 강국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옥상 난간, 마치 구인회 회장이 그곳에 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듯한 환영이 겹쳐집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그의 묵직한 음성이 메아리처럼 도시에 울려 퍼집니다. 보고 있느냐?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개척자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술로 세상을 넓혀라. 그것이 나의 유산이다.